저희는 계엄령 선포 이후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하방 위험,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경제학개론 7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우리 경제에 극단적인 정치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 선포는 대외 및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급격히 확대시켰으며, 이는 곧바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모든 경제 주체가 향후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계엄령이 만약 장기화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심층적인 파급 효과를 다양한 거시경제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제 정책 대응 사례를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지표 브리핑, 거시경제적 분석, 시행정책 평가, 정책 제안으로 저희의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제지표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주요 경제지표인 금리, 환율, 물가, 실업률 등에서 즉각적이고 뚜렷한 단기적 영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금리는 이 시기 한국은행은 본래 완화적 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계엄령에 따른 돌발 변수에 직면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총수요 부양보다는 외환 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우선순위에 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확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장중 한때 1360원대에서 13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유지했습니다. 물가는 환율 급등과 더불어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급격한 악화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소폭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극히 짧았던 계엄 기간이 실업률에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으나, 실제로 24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계엄 사태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내수 경기를 둔화시켜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실제 계엄령은 단기간에 해제되어 과거 국내외 유사 사례에 비해 그 경제적 충격의 강도와 지속성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엄령이 만약 장기화되었을 경우 이러한 불안정성이 어떤 심층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경제적 분석을 공유하겠습니다. 유동성 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 이자를 창출하지 않지만, 다른 자산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으로 높은 유동성을 지닙니다. 즉,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면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언제든지 상품이나 다른 자산과 즉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극단적 위기 상황과 같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 사람들은 자산의 일부를 즉시 사용 가능한 화폐 형태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를 유동성 선호라고 합니다. 화폐 보유의 동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입니다.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은 화폐 수요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인 예비적 동기를 크게 자극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기업 대출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청금, 단기 국채, 안전 통화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곧 유동성이 가장 높은 화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며,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화폐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거시경제 분석틀인 ISLM 모형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제 충격을 살펴보겠습니다. IS 곡선의 좌측 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선호 심리 강화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계의 소비 감소와 기업의 투자 보류로 이어져 실물 경제의 총수요를 위축시킵니다. 이는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은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한 88.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소비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LM 곡선의 좌측 이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증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특히 통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LM 곡선 또한 좌측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다음으로 균형의 변화와 정책 대응 일반적 거시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 곡선과 LM 곡선이 동시에 좌측으로 이동하면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나 상승 압력이 우세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확정적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상대적 효과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총수요 감소와 이자율 평가 이론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총수요 감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IS 곡선의 좌측 이동은 특정 이자율 수준에서 국민 소득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경시 거시경제 전체의 총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ADES 모형에서는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며, 경제는 물가 하락 또는 산출량 감소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자율 평가 이론과 환율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국내 금리 인하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이자율 평가 이론에 따라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변동의 추가 동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시장 접근 모형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 위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 자산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 통화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화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금이 유출되게 됩니다. 이는 외환 시장에서 워낙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환율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급증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 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속적으로 높다면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전환되어 환율이 오르는 압력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심화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의 파급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단기적인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강화와 SRAS 저축 이동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예상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화됩니다. 실제 계엄령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상승한 2.9%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임금 협상이나 가격 결정에 선반영되어 단기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생산 비용 상승으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물가는 더욱 상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지는데요. 만약 이러한 SRAS 좌측 이동이 앞서 논의된 총수요 감소와 동시에 발생한다면 경제는 총수요 감소와 단기 총공급 하락이 겹쳐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환경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에 대해서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은 전통적으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총수요 감소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동시에 상승한다면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필립스 곡선상의 이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노동 수요 감소가 발생합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의 매출 감소와 미래 생산 계획 축소로 이어져 모든 임금 수준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즉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위 그래프 1은 기업령 충격으로 노동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좌측 이동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최초 균형점 E0에서 임금이 W0일 때 고용량은 L0였지만 충격 이후 같은 임금 수준에서 노동 수요는 L1까지 줄어들어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하락하여 새로운 균형, 즉 E1을 찾겠지만 장기적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 노동 공급층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E1 수준의 낮은 고용이 상쇄화되고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동일 임금 수준에서 노동 수요가 L1까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적 실업 심화와 자연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장기 실업자 증가로 노동자의 숙련도가 저하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는 등 노동 공급의 질적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낮은 고용 상태 이 원이 고착화되고 마찰적 실업과 함께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결국 자연 실업률 자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만성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송공급 위축과 GDP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과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 총수요 곡선은 AD0에서 AD1으로 좌측 이동하여 단기적으로 생산 감소와 물가 하락을 야기합니다. 이때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는 경기 침체 갭 상태에 놓입니다. 위 그래프 2에서 최초 균형점 A에서 경제는 완전 고용 상출량 Y스타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으로 투자 및 소비가 급감하여 총수요 곡선 AD가 AD0에서 AD1으로 좌측 이동함에 따라 단기에는 생산 감소와 물가 하락이 발생하여 균형이 B로 이동합니다. 이 시점에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는 경기 침체 갭 상태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면 임금 등 명목 가격의 하락으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균형을 회복하려 하지만 여기서는 계엄령의 구조적 충격으로 장기 총공급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프의 시점은 잠재 GDP 감소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장기 균형으로서 이전보다 낮은 생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자연 실업률이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내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총수요 부진과 총공급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함께 지속적인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 하한선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이처럼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0% 근처까지 낮추는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소위 유효 하한선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정책들과 그 분석 결과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초기 완화적 금리 기조를 유지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외환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주요 통화정책 및 시장 안정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RP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기관의 불안 심리를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환시장 개입이 있는데요. 계엄령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한국은행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실시해 외환 보유액 일부를 시장에 매도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45.9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줄었습니다. 외화 유동성 지원도 병행되었는데 기업의 외화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대출을 늘렸습니다. 외환 스와프 한도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해 외환 공급 능력을 과시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셋째로 정부는 금융시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하여 시장 모니터링, 심리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24년 12월 단기 계엄령은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이 관찰되었는데요. 비록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일부 지표들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건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정치적인 불안정은 소비 심리 위축, 투자 지연 등 실물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인 경기 둔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정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지출 확대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인프라 강화, 단기 총수요 증대, 장기 총공급 능력 확충입니다.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면 건설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크루그만 교수에 따르면 이는 승수 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초기 지출보다 더 크게 늘립니다. ADAS 모형상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경제는 높은 산출량과 물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망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GDP 자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먼저 구축 효과가 일어납니다. 정부 지출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금리 상승을 유발하여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ISLM 모형에서는 정부 지출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계는 정책 시차와 정부 부채의 증가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공공지출은 규모와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정부 보증 대출 확대입니다. 이 정책은 민간 자금 유동성 확보와 총수요 자극이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ADAS 모형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도 다소 상승하게 됩니다. 크루그만은 기대 심리의 회복이 총수요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보증 대출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신뢰 회복, 정보 비대칭 해소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2025년 1월부터 중소기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 가정하고 ISLM 모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유도하며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LM 곡선이 고정된 경우 소득 증가와 함께 이자율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통화 공급 확대를 병행하면 LM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며 이자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균형점 역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계엄령 이후 정부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 빠르게 대응했으나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병행, 즉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를 밀어올릴 경우 통화정책이 이를 상쇄해 민간 투자의 위축을 막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